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리입니다. 말뚝입니다. 출발입니다. 예, 본편의 2부지만 다시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고서 1부에서 앞서서 출발님과 제가 이제 극적인 결론에 도달했었어요. 그렇죠? 예. 어쨌건 그렇게 한번 우리 읽어봤는데요. 이게 둘만으로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예외 관습이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 이런 습관성 무시. 이게 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자정을 하고, 네, 어려울 수 있죠. 네, 누군가한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 우리 이 채널에서 이 콘텐츠를 바꿔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빠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토리님하고 취발님하고 둘이서 이제 다 꾸려가 보려고 했는데, 아까도 했지만 큰일 나겠더라고요. 큰일 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 구색이 안 서니까 그냥 이제 제가 끼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1부에서 이제 도토리님하고 우리 치발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것처럼 싸우더니 결국에는 이제 대동단계라고 끝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끼어들어서 뭐 할 말이 있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치발님, 네.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죠. 되게 지금 뭔가 지쳐 보이세요. 아까 많이 힘드셨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좌절하셨어요? 도대체 아니 이 재밌는 희곡을 읽고 왜 그렇게? 지금 여긴 어딘가, 난 누구고, 당신은 취발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둘이 아니면 제가, 저도 그렇고, 응. 그러니까 취발이님도 그렇고 네. 도토리님도 그렇고 네. 브레이트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계속 말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분이서. 그러니까 논쟁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얘기를 나눴던 거는 이제 줄거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그걸 줄거리를 저는 그냥 줄거리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 이야기 자체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 안에 작가의 의도라던가 주제라던가 브레이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넣으려고 한다 라고 해서 이야기 자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인과관계, 얘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다. 아주 간단한 수준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짧은 이야기, 우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짧죠. 그죠?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읽으셨어. 네. 이소보 같은 거 하나 읽었다고 칩시다. 네. 거기에서 어떤 교훈이라던가 메시지를 못 느끼세요? 느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외된 이야기 자체만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저는 되묻는 겁니다. 뭐 팩트의 나열?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줄거리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작가의 의도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것들이 줄거리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브레이트는 좀 떼어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는 우리 취발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줄거리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네. 줄거리는 얘기 안 하고 네. 브레이트가 의도했기 때문에 이 줄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자꾸 자기 사족을 덧붙였다. 네.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 네. 예를 들면 네. 뭐 흥부와 놀부 얘기가 있어요. 네. 뭐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흥부와 놀부 얘기를 딱딱딱딱딱딱 누가 뭐 이렇게 해서 제비 다리를 분질러 놓고 그 다음에 박씨를 얻어서 그 다음에 흥부가 부자가 됐다. 그것만 하면 되지. 되는데 왜 자꾸 브레이트의 의도대로 못 읽었냐라고 나한테 공격을 했다. 그 이야기 안에 또 브레이트의 해석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게 꼴 같지 않았다. 꼴 같지 않다는 네, 그만하시고. 자, 그러면 아까 그러면 본인은 왜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브레이트 의도는 이럴 것이다라고 자꾸 사족을 덧붙였어요? 줄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이 그냥 일어난 순서대로 그냥 나열만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되려면 그것을 엮는 그 중간에 그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줄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주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줄거리 중간중간 엮는 것들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치발님의 반박은 뭐였냐면 줄거리를 요약하라고 해서 나는 줄거리만 요약했는데 네. 너는 왜 주제 넘게 아는 척하면서 작가의 의도까지 네가 거기 해석본을 넣느냐 이걸로 싸운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논쟁이 그렇게 했으면 되네요. 왜 나는 줄거리만 시키고 너는 해석까지 하시죠? 라고 거기에 비친 거야. 네. 그러니까는 아 그래? 그럼 줄거리만 먼저 얘기할게. 그 다음에 의도로 넘어가 보자. 이렇게 했었으면 싸울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잘못했습니다. 네, 사과하세요. 두 번째는 그럼 뭘로 싸우셨죠? 그 다음에? 저는 작가의 의도를 계속 얘기했고 취발님은 연기로서 뭔가 계속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입체적이냐 뭐 그런 걸로. 둘 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둘이 뭘 했는지도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해요.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네. 그 구별을 못했던 거는 도토리님 잘못일 수 있죠. 그런데 도토리님은 지금 도토리님이 설명했듯이 줄거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의도라는 것을 내가 충실히 따라가 줘야 하는 그런 당연한 수순을 밟은 것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증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취바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왜 그 작가의 의도를 당신 멋대로 해석하느냐. 그거는 희곡을 받아들이는 관객들의 몫이고 사람들 따라서 그 의도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왜 당신이 브레이트의 의도를 네가 브레이트야?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반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그걸로 싸운 거예요, 사실. 그죠? 왜 네 의견이 브레이트의 객관적인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느냐? 응?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브레이트는 이미 죽었다? 브레이트는 죽었고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연극인들과 수많은 예술인들이 지금 이것을 또 해석하면서 재창작을 하고 있는데 왜 네 것만 맞다고 얘기하느냐? 공부해봤다고 해봤자 논문 한두 줄밖에 더 읽었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네 주장만 맞다고 얘기하느냐? 이걸로 넘어간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화제가. 그랬었군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취발님은 도토리님한테 공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것만 딱 떼서 그쵸. 그때 그냥 딱 인정해 버리셨으면 돼. 네. 아, 그게 저만의 독선적인 의도는 아니고 제만의 객관적인 의견이라는 답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봤더니 이런 의견들이 있더랍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또 그건 또 수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대화가 됐는데 그걸 수긍 안 하고 제가 흥분해버렸네. 흥분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이 의도대로 또 반론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말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져. 꼬이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둘이 답답하잖아요. 자, 장면 연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장면 연기로 넘어갔더니 웬걸 자기들은 열심히 연기해봤더니 같이 해석했네? 너 그렇게 생각했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그냥 평화롭게 끝나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들과 핵심 주제는 하나도 전달되지 않은 그러한 콘텐츠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씨고! 그럼 순서대로 가봅시다. 줄거리 대충 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시다 가져갈게요. 둘 다 줄거리 설명도 똑같이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네.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줄거리도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말뚝이 정리가 쉽죠? 이 말뚝이 30초 정리 갈게요. 상인이 일꾼 2명 고용해가지고 어떤 사막 건너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가던 중에 한 놈은 자르고 한 놈은 그냥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놈이 여기저기적대. 그래가지고 둘이 사막에서 좀 헤맨 거야. 막 이제 짜증 나잖아. 목말라 오고 이성도 날아가고. 여러분 목말라 보였어요? 이성 날아가요. 내 앞에 뭐가 보이는 신기루가 계속 보인다고요.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 가. 둘 다 극한의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는 어때? 고용된 놈은 빨리 길 찾아서 얘를 모셔가야지 나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늦춰지니까는 불안하고. 이 고용주는 고의적으로 임금 더 빼먹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 드니까 서로 불신이 쌓이죠. 불신이 쌓이는데 막 이 탈수 증세가 와. 그러다 보니까는 짐꾼이 얘가 이제 힘들어하는 거 보이니까 물통을 주었어. 물통을 주려고 이제 먹으라고 줬는데 이게 둘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상인은 이놈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해서 총을 빡 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재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 전부예요. 너무 간단하죠? 네. 재판에서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주제의식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그게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주제. 인간이 관습에 따라서만 휩쓸리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관습이란? 그거는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습이 뭐냐고요. 여기 희곡상에서 묘사된 관습이 뭐냐고요.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관습은 변해가죠. 네. 근데 요 시대의 관습이 뭐냐고요. 요 시대 그 관습을 의심해 보자라는 거였다며요. 그러니까 관습까지 설명이 돼야지 본인이 생각한 주제가 나오죠. 요 시대의 관습이 뭐였을까요? 요 시대의 관습은 브레이트가 생각하는 관습은 지배계층의 횡포? 지배계층의 횡포가 관습화된 시대였다라고 본인이 해석을 하신 거죠. 네, 이 시대는 이 시대는 네. 브레이트가 그렇게 생각하고 썼다 이거죠. 지금 본인은 거기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하셨다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시. 고민하지 마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질문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계속 의심되는 건 그렇게 편협하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 위대한 작가가. 그러면 왜 편협하게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희곡내에서 찾으실 수는 있으셨어요? 희곡 말고 그 외적인 것에서 좀 찾으려고 해봤는데 희곡 말고 외적인 게 뭐가 있죠? 희곡밖에 안 이게 사실은 이 희곡 말고 그것도 한 번밖에 안 해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외하는 말고 관습과 예외라는 작품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그거는 작품은 이제 없습니다. 예, 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품에서는 짐꾼이 상인을 죽이는 걸로 이야기를 흘러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똑같이 결론은 똑같이 짐꾼도 역시 무죄 판결을 받는 작품을 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럼 관습이 바뀌나요? 그렇게 완결이 됐을 경우에는 자, 그러면 오케이. 가정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상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를 죽이고 그 사람이 정당방위로 풀려나는 것으로 일부를 썼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게 1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브레이트가 2부로에는 입장을 바꿔놓고 똑같이 노동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2부를 구상해 놨다라고 지금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그랬는지 그거 확실한 그거는 없어요. 해보시고요. 그거는 아직 고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얘기하셨죠? 모르는 건 정확히 말하지 않겠어. 예. 정확히는 내용까지 구성된 적은 없습니다. 2편을 쓰려고 하긴 했대요. 요까지만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2편을 구성하려고 했던 이유는 당연히 우리 지금 취바리님이 갖는 의문처럼 그때 당시 비판이 심했대요. 왜 이렇게 그걸 편파적으로 쓰냐고. 이 극을 봤던 많은 대중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서 그런데 이런 반응은 브레이트 모든 작품이 다 그랬습니다. 브레이트가 쓰려고 하는 작품이 그래서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관습은 근데 이 시대의 관습이라고 근데 규정 짓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아니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시대의 관습이 뭔지 브레이트가 희곡에 써놨어요. 그래서 희곡밖에 안 읽으셨다고 하니까 저는 희곡만 제대로 읽었으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어마무시하게 뭐 제 생각은-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 관습 자체가 아닌지 의심해봐라. 어떤 시대의 어떤 관습인지는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크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당연히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관습은 어떤 거길래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 돼야지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나서보죠. 아, 네. 그럼 자, 제가 생각했을 아니 때, 여기부터 가야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제요? 똑같이 질문을 똑같이 해야죠. 예. 주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법률적인 거건 뭐건지 간에 이미 우리 주변에 차지하고 있는 환경,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봐야 된다가 그게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제.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그게 정치 체제건 아니면 뭐 그러니까 경제건 어떤 뭐건 것이다. 그러니까 네. 시스템. 네. 그 시스템을 뭐라고요? 의심해봐야 한다. 시스템을 의심해봐야 된다. 네. 여기는 관습을 의심해봐야 된다. 네. 여긴 시스템을 의심해봐야 된다. 뭔가 말 잘못한 거 같네?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둘이서 하이파이브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당신이 말한 시스템이란 건 이 희곡성에 들어간 시스템이 뭡니까? 정당방위면은 사람을 죽여도 벌을 사해야 되는가? 그럼 정당방위는 정당방위는 과연 옳은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하무라비 법전이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건 하무라비 법전이 더 옳다. 이해는 이로, 그렇죠. 눈에는 눈으로. 그렇죠. 무슨 이유를 갖다 대건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되져라. 왜 항상 극단적으로 가면 제가 틀린 거 같죠?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예,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관습을 의심해라, 시스템을 의심해라. 그래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되는데 한 발자국도 희곡의 답이 다 있는데 그걸 지금 둘 다 얘기를 못 해줘가지고. 본인이 생각했던 관습 아직도 생각이 잘 안 나세요? 관습이라는 게 어떤 시대건 그때 그 당시에 관습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그 시대의 관습에 휩쓸리고 있지 않는지 이걸 의심해봐라. 아, 이게 맞다니까요. 그 맞는데 이 희곡에 네. 그러니까 희곡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해드려서 아시겠지만 하나의 작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그것은 개별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희곡이든 마찬가지예요. 보편성을 담고 있고 개별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희곡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상을 담고 있어요. 그 희곡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비추어서 지금과 같은 메시지를 끌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희곡 속에 들어간 관습이 뭐냐고.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까 얘기했으면 끝났을 텐데. 자, 그럼 본인이 얘기하는 시스템이란? 지배계층행보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시스템 여기서 나오는 건 법률이라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법률의 시스템. 그러니까 네. 법률을 의심하라. 네. 그 시대의 법률을 의심하라. 그것도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똑같이 그 시대의 관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다른 부분 없죠. 이거 아까 봤던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아우 힘들어 진짜. 이걸 교육곡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교육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도토레님부터. 아까 관습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말씀 못 드렸는데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간단하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 브레이트가 이거 교육극이라고 썼어요. 교육극이라고 브레이트는 자기 이론을 천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브레이트가 위대한 거예요. 어떤 예술가가 내 예술은 이런 예술이라고 이론 천명하는 사람 봤습니까? 대부분 어디서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장돼요. 예술가는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술가이자 예술 이론가 이걸 겸임하는 사람들이 역사상에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론으로도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이론을 작품화하는데도 성공한 사람이 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더 위대한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현대에 있는 모든 극예술들, 영화, 드라마, 연극, 모든 극을 예술 소재로 삼는 모든 극예술들은 브레이트가 서사극을 주창한 이래로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로. 무조건 서사적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트가 위대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찍는 이 컨텐츠 내에도 서사적 요소가 있어요. 자꾸 빠져나오잖아요. 역할에서. 중간중간. 그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워지니까. 그렇게 해야지 거짓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거리를 둬야지. 이게 거리두기예요. 그리고 생소화 효과라는 얘기로 이제 통일해서 씁시다. 네. 브레이트 학교에서 생소화 효과로 통일해서 쓰기로 결정 내렸어요. 몇 년 전에. 네. 더 이상 뭐 소외 효과니 이격 효과니 수격 효과. 뭐 낯설게 하기니 뭐 이런 것 다 이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 중구난방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낯설게 하기랑 소격 효과랑 뭐 소외 효과랑 뭐 다 개념이 다른 거야. 막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브레이트 학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브레이트 학회에서 생소화 효과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몇 년 전에 잠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생소화 효과로 쓰는 걸로 합시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생소화 효과예요. 방금 보였죠. 방금 생소화 효과 생겼죠. 네. 어떻게 생겼던 것 같아요? 방금 빠져나와서 설명해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기의 맥락과 상관없이 필요하면은 잠깐만 이러면서 튀어나와가지고 스피디웨건이 설명하는 것만 설명하죠. 이런 식으로 관객에게 몰입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장치들, 어떠한 방법을 쓰든 어떠한 장치를 쓰든 어떠한 극적 기법을 쓰든 어떠한 배역의 어떤 역할의 전이를 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런 효과가 나면, 즉 그런 생소화 효과가 나면 그것은 곧 서사극적 특성을 지닌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Verfremdungseffekt. 이걸 왜 설명했느냐?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교육 얘기. 그렇죠. 교육극이에요. 교육극. 이걸 그러면은 교육극이라고 천명을 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브레이트는 이번 1시간 내로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꾸려놓은 서사극이라는 이 울타리가 진짜 워낙 방대하고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 점들이 많아서 서사극을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교육극 하나만 잡고 합시다. 그것만 해도 큰 승리예요. 왜 브레이트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써놓고 이건 교육극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이걸 읽고 나서 뭐가 교육이 되셨어요? 이걸 읽고 나서 본인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얻으신 게 있으세요?
그걸 얘기해 봅시다. 사실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희곡을 읽기 전에는 선입견이 나쁜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외들을 항상 봐야 된다. 저는 현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외들을 최대한 열심히 봐야 된다. 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읽고 나서 생각을 두 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비판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막상 그런 선입견이나 그런 관습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인간 삶에 있어서 필요한 지점이긴 한데, 그럼 여기서 어디에 무게추를 맞춰야 되는가 하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네. 어떤 교육적 효과를 얻었다고? 너무 쉽게 본인이 이것은 답했어요. 너무 쉽게 예외로 봐야 될. 아니요, 본인이 답했다고요. 뭘 답했는지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있죠. 예.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었어요? 본인한테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음. 해보는 거죠. 이게 뭐 옳냐 그르냐,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판단을 해보잖아요. 그런 판단을 해보는 것 자체가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나. 똑같은 대답했죠? 본인이 얘기한 거 뭐 지금 기억도 못 하실 테지만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였어요. 네.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브레이트의 이 교육극은 교육적 효과를 달성한 겁니다. 그렇죠.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읽을 당사자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편은 이런 의미에서는 성과를 낸 겁니다. 왜? 둘이 의견이 갈라지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편협하게 썼어? 왜 이렇게 선인 악인을 뚜렷하게 드러나게 썼지? 사람처럼 입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게 브레이트가 의도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반대로 아니야. 야, 그런 걸로 지금 판단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하게 만든 거야. 내용만 자꾸 얘기해야 돼.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도 뭐 네가 뭐 메타인지 하면 네가 뭐 잘난 놈처럼 보이는 것 같지 뭐 그렇게 좀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메타인지 하지 마시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논할 가치가 있잖아. 상인이 나쁜 놈이냐, 독발이 나쁜 놈이냐, 뭐 진군이 나쁜 놈이냐, 길제비가 나쁜 놈이냐, 혹은 객주가 나쁜 놈이냐,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무슨 네가 무슨 브레이트 위에 있다고 메타인지로 뭐 사람 어쩌겠다고 썼고 막 이렇게 싸우셨죠. 결국 둘 다 뭐예요? 별은 다르지만 둘 다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브레이트가 정확히 의도한 바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메타인지를 생각해도 고민해야 돼요. 메타적으로 생각해도 고민하게 만든다고요. 내용적으로도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트가 의도한 대로 다 읽으신 거예요. 의도한 대로 읽으신 거. 항상 예상치 못한 결로 이렇게 흘러가. 왜 이랬을까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정세가 이런 고민을 안 하던 시대인가요? 빙고. 아. 브레이트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아니, 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지? 브레이트가 언제 태생? 그때 히틀러 있을 2차 세계대전 있을. 그때 태생은 아니죠. 태생은 아니죠. 네. 그거보다 좀 태생? 20-30년 일찍 태어났겠죠? 1898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9세기 되기 좀 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까지가 그러니까 학생 시절이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터지고, 그리고 이제 30년대 넘어가서 2차 세계대전 터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유럽에 있는 모든 유명한 작가들은 다 이때 당시에 태어난 유럽인들한테는 전쟁 얘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궈낸 예술적 성과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문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전쟁을 대하는 태도는 같죠. 저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이 큰 태도는 공유하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아무튼 그러나 와중에 브레이트는 어떻게 생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가시 이러는 거야? 자,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리더로서 혹은 어떤 선동자가 나와가지고 라디오에 대고 얘기해.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다수가 전쟁해야 되는 쪽으로 가. 그러니까 브레이트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지?
왜 의심을 안 하지? 왜 의심을 안 하지? 아니 제가 꿍꿍이가 있을 줄 어떻게 알고 전쟁 나면은 니들이 죽는데 전쟁 해야 된다고 떠든 놈은 도망갈 거야. 아니면 맨 뒤에 앉아 있을 거야. 이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게 열광할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도 아니야. 그냥 앉아서 잠깐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게 나는 결론. 전쟁 나면 나는 그냥 국가의 부름 콜 오브 듀티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총 한 자로 총알도 안 나가는 소총 한 자로 야채 닦아도 안 나가는 총알 한 자로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총알 맞아 베지는 거야.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는 네? 콜 오브 듀티가 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브레이트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전까지는 이제 젊었을 때랑 이제 그 중반기 그러니까 망명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런 의문은 갖고 있지만 관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달고 닦은 이런 면모들로 처음부터 대장을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거친 언어로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초반 극들은 표현주의적 성향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런 느낌으로 이 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시들도 그래요. 초반에 썼던 시들과 이 극작들이 다 그런 형식들이 좀 나타나요. 네, 이런 것들도 고희고 관련된 걸 읽으면서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는 오히려 뭐해? 오히려 자기가 비판했던 그 선동국과 같아지는 거야.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조해. 그러니까는 그 초반에 이 브레이트가 짰던 전략은 뭐예요? 전쟁하면 안 된다고 이 멍청이다. 이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선동의 언어를 쓰니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냥 갈리겠죠. 그냥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정치 싸움 되는 거예요. 길싸움 되는 거거든요. 선동적 언어는 지극히 파토스적인 언어입니다. 지극히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격정적인 언어로 뭔가 왔었을 때 똑같이 격정적인 언어로 부딪히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그냥 평강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 전쟁을 가속화시켜요. 그래서 브레이트가 썼던 작전이 뭐예요? 두 번째 작전.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사실 초반에 표현주의적 기질이 보일 때 브레이트가 이제 모르시겠지만 피스카토르라고 아세요? 네, 모르시죠? 피스카토르 아세요? 아닙니다. 네. 피스카토르라고 서사극적 특성이 보이는 작업을 브레이트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사극적 특성을 피스카토르가 붙여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피스카토르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내 거 정치극이라고. 즉 자신의 극은 프로파간다야 라는 이 스탠스를 피스카토르가 브레이트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브레이트가 젊었을 때 여기에 감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스카토르한테 배우고 싶어 해요. 사람들을 이제 일깨워주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피스카토르랑 이 정치 선동극을 같이 하다 보니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한계는 아까 설명드려서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는 피스카토르한테 서사극적 특질 중에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새로운 자각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소스들을 배워서 갈라섭니다. 갈라서고 나서 브레이트가 두 번째로 시대했던 두 번째 시기. 이제 보통 브레이트의 총 극작의 어떤 거칠게 나누면 꼭 그렇게 나눠주진 않지만 거칠게 나누면 초반은 표현주의적 시기, 중반은 학습극을 쓰던 시기,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이제 위대한 서사극 여기로 넘어가는 요 단계를 밟아가거든요. 3단계를 밟아가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요 교육극은 그러니까 요 서사 표현주의적 특성에서 교육극으로 넘어가는 요때 쓰여진 극이에요. 그래가지고 선동적 언어만으로는 사람들한테 뭘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조차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려줘야겠다. 교육시켜야겠다. 어떤 거?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 요것부터 교육시켜야겠다. 여기로 작전을 바꾼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읽어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럴싸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콘텐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비판했지만 주입식 교육을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전제 속에 우리 취발님도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이데올로기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이데올로기를 대하는 태도에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만들어온 이데올로기는 다 유토피아를 지향해요. 어떤 이데올로기든.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로 자신의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공격하죠.
이래서 태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든 모든 인류가 실험해온 이데올로기는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를 바랬습니다.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얘기는 이데올로기 관련된 희곡 얘기하면서 자세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주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다는 건 제가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의만 받는다는 게 뭐예요? 몰입된 극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극만으로 거기에 선동적 언어를 살짝 끼얹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감화돼. 거기 더 이상 논리적 생각을 하지 않아. 즉 나치즘이 슬렁슬렁 뭐 티나지도 않아. 정말 교묘하게 나치즘적 언어가 싹싹 녹아들어가 있는 혹은 전쟁을 부추기는 언어 뭐 이런 걸로 있는 어떤 격정적인 드라마가 그 당시에 독일에 판을 치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브레이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문제야. 몰입시키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 극작법이 뭐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리즘이에요. 서양 역사의 모든 드라마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뭐 일루전을 창조하느니 뭐 관객을 이게 몰입시키게 하느니 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드라마는 2000년 동안 브레이트 입장에서 보기엔 뭐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것이 그렇게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져 왔던 것 자체가 문제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뻗쳐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트는. 그러면 사람들을 이입시키지 않는 방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입을 깨야겠다. 이 몰입을 깨야겠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생소효과 같은 걸 써서 처음에는 뭘 교육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 이 몰입하려고 이 탄성에 젖어있는, 그러니까 이 관객을 대하는 관객들의 태도. 연극은 당연히 몰입해서 보는 거야. 그렇지. 저는. 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시되어 있는 이 태도. 이것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같이 교육시켜야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다 보니 조금 완곡해진 겁니다. 이 초반에 쓰던 표현주의적인 기질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 교육극대에 오면 이제 조금 완곡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반발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왜 많겠어요? 당연히 마블 영화만 보고 오락 영화만을 예술로 향하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생각을 깊게 해야 되거나 좀 어려운 어떤 독립영화거나 이런 거 불편해서 못 본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좋은 예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는 건 오락이에요. 저는 오락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락 중요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오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트가 마지막 서사극 단계에 가면 서사극을 오락으로 만들려고 해요. 오락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불편함을 주는 그 효과가 뭐? 생소화 효과. 낯설게 하기. 너무나 쉽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뭘 교육시켰어요?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1시간 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브레이트가 원하는 대로 희곡을 읽어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울하나요? 억울한가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희곡 내용으로 갑시다. 자, 이제 희곡 내용으로 갑시다. 그래서 다시 주제 여쭤봤잖아요. 네. 그 주제가 물론 제가 얘기한 게 답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못 찾으시고 의심하라. 그래, 의심하라 맞아요. 의심하라 맞는데 그러면 여기 이야기에서는 의심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외와 관습? 예외와 관습. 그건 이제 제목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서의 관습은 뭐고 예외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울분을 가지면 당연히 사람이 복수하려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게 관습으로 작용한 것 같고, 예외는? 예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몰래 마실 수 있었던 물을 건네준 게 예외죠. 그러면은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수가 관습이었던 거고 자비가 예외였던 것 같네요. 그래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으면 끝나는 얘기였잖아요? 자, 관습은 뭐고 예외는 뭘까요? 복수가 관습이고 예. 자비가 예외인가?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한 하세요. 나 당신 좋아요. 비슷한 결로 가고 있어요. 교육극이라는 게 내밀하게 뭐 안에 내용이 뭐 숨겨져 있고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은 쉬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육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브레이트가 써놨거든요. 브레이트가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그냥 그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도 답이 나올 겁니다. 맨 마지막 연기자들, 여기서 말하는 연기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그게 등장했던 모든 연기자들이 맨 마지막 말을 해요. 이것을 이제 노래로 하거든요. 해설 형식으로 노래를 해요. 네네. 무표정으로 시켰다고 해요. 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저들 여행 이야기는 여러분 잘 듣고 보셨죠? 일상적인 일, 늘 일어나는 일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낯설지 않은 일도 의아해하세요. 평범한 일이라도 설명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하세요. 일상적인 일에도 여러분은 놀라워해야 합니다. 관습이 악습입을 깨닫고 그리하여 악습을 깨달은 곳에는 구제책을 마련하세요. 뭐라고 써놨어요? 관습이 악습임을 깨달았을 때 그냥 써놨잖아요. 관습이 악습이라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요거보다 조금 더 내밀한 주제가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 읽은 그것이 브레이트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네. 모든 관습은 악습입니다. 악습이라고 못 박아주는 거예요. 왜 그걸 못을 왜 박아야 돼요? 생각해야 되니까. 모든 관습은 악습이라는데 그럼 우리 관습 중에 악습인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습이라고 못 박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왜 관습이 악습이야? 아니 왜 대한민국 유교 전통에 있어가지고 조상님한테 저를 올리는 거 이걸 악습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렇게 비용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응? 헤이 하이들아 이거 하면 왜 악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브레이트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하는 거, 각성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를 의도했기 때문에 왜 네가 뭐 잘났다고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 라고 뇌가 절여진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생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절대 명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안티 명제로 지금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관습이 악습이라고. 전혀 관습이 선습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희곡 내에서 있었던 그런 관습이라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내밀하게 얘기할 때는 인물들이 어떤 특정한 인물군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군을 나눠서 설명해요. 판사가 그 시대의 관습을 선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의 언어를 통해서 그 시대의 관습이 설명이 돼요. 반대로 그 시대의 관습이 악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길잡이예요. 그래서 길잡이의 언어를 통해서 관습이 악습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네. 이 짝을 기계적으로 맞춰놨어요. 자, 그 짝을 관습이 선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최마리님께서 판사 것을 읽어주시고 길잡이 것을 우리 토트님께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노래로 전달했어야 했어요. 왜? 어렵게 철학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즐기는 와중에 깨닫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것 자체가 생소할 거를 유발하니까요. 뜬금없이 난데없이 노래하잖아요. 재판장에서 노래하는 미친 판사가 어디 있어요. 그 대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랫말이 들리게 되겠죠. 이게 생소와 연기의 효과입니다. 근데 이렇다고 보면 생소와 연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딴 걸로 사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거는 브레이트 시대도 마찬가지였대요. 새로운 일을 주창하니까 그럼 생소와 연기 혹은 서사극에 맞는 연기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렇게 배우들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배우한테 브레이트가 그랬대요. 엉덩이 걷어차기 전에 그냥 자연스러운 연기해. 브레이트가 극단원들한테 매우 엄혹하고 무례했다고 합니다. 그 배우들한테. 근데 이제 그걸 뭐 사랑하지 않거나 뭐 이 사람이 나쁜 습관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연습을 엄혹하게 시켰다고 해요. 아무튼 자연스럽게 연기하시면 됩니다. 눈에는 눈으로 그것이 관습이야. 바보나 기대하지. 예외는 마실 것을 적이 주다니. 제정신이 있는 자는 그런 기대 안 해. 저들이 만든 체제에서 인간성은 예외입니다. 인간성을 보이는 자 피해만 봅니다. 친절한 사람을 걱정해주세요. 제발 말리세요. 남도 어려운 사람을. 옆 사람이 목말라 하거든 얼른 눈을 감아요. 옆에서 누가 신음하거든 귀를 막아요. 사람 살려 외치거든 발길 돌려요. 자신을 잊는 자 화 있으리라.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데 늑대가 마시는구나. 죄송합니다. 판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관습은 선습인데 그 관습에서 이때 당시의 관습은 뭐예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당연한 가치는 뭐예요? 저 X를 쳐들어 왔으니까 우리가 쳐들어 가는 거지. 그게 전쟁 중의 논리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일 첫 줄에 눈에는 눈 그것이 관습이야. 나오죠?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죠? 네.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잖아요.
바보나 기대하지 예외는. 자, 그러면 눈에는 눈으로가 관습이니까 예외는 바보나 기대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한 예외는 뭘까요? 눈에 눈으로 대항하는 게 아닌 게 예외겠죠. 그쵸. 마실 것을 적에게 주다니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왜 그딴 짓을 하겠냐는 게 그때 당시에 뭐였다? 관습이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 친절함을 베푸는 사람, 즉 의도 없이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신이나 예수뿐이지. 닌겐 주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밑에 길잡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만든 체제에서 눈에는 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체제에서 뭐가 예외야? 인간성이 예외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 밑에 바로 또 설명해 주죠. 뭐? 바로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브레이트는 그 시대를 왜 비극적으로 본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인류가 문명을 쌓아왔다고 하는데 왜 점점 더 잔혹해지는가? 왜 점점 더 자비가 없어지는가? 왜 점점 더 인간성이 없어지는가? 그 간단한 친절 하나 베푸는 것까지도 예외로 만들어버렸는가? 이게 브레이트가 고찰한 그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트의 서사극은 제가 보기에는 서사극이라는 그 이론적인 성취로도 대단하지만 그 밑에 굉장히 깔려있는 이 휴머니즘적인 고찰이 있어요. 그게 소멸되어 버린 세상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서 그러시죠? 갑자기 옆자리 대리가 커피 한잔 드시면서 하세요. 커피 한잔 줘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아 먹어요? 이거 왜 주지? 이런 생각 하시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왜 사소한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여유와 자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로 지금 현대인들은 바뀌어버렸을까요? 브레이트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전 가속화됐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고찰을 브레이트가 썼던 시며 희곡이며 이 모든 곳에 친절이 없어진 인간성, 즉 휴머니즘이 없어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비극이라는 요 테마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트가 그걸 교육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기고만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시를 한 수씩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살아남은 나. 나도 잘 안다. 오로지 운이 좋아 그 많은 친구들과 달리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 밤 꿈속에서 그 친구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더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법이다. 나는 내가 미웠다. 브레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전쟁 기간 동안 살아남았던 건 순전히 행운이었다. 내 존재 자체가 행운이었다. 그런 시도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었다라고 사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뭐 이유도 없이 뭐 정치범으로 찍혀서 혹은 뭐 전쟁 중에 그냥 죽어나간 자기 동료들이 너무나 많아. 이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잘 때마다 꿈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법이야. 더 강한 자만 살아남는 법이야. 라고 브레이트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브레이트는 뭐였다고 그래요? 내가 밉다고. 전혀 강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이 세상을 바꿀 뭐 어떤 기막힌 뭔가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예술가인데 자기보다 먼저 간 동료들, 친구들이 꿈속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위로를 할 때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밉다고. 내가 살아남은 것은 순전히 행운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브레이트가. 두 번째 시 읽어보시죠. 유혹에 맞서라. 유혹당하지 말라. 삶은 반복되지 않는다. 낮이 문간에 서 있으니 너희는 벌써 저녁 바람을 느낄 수 있다. 더 이상 아침은 오지 않는다. 기만당하지 말라. 삶이 하찮은 것이라는 말에 마음껏 삶을 들이켜라.
너희가 삶을 내려놓아야 할 때 삶은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위로받지 말라. 너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곰팡이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피게 두어라.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 더 이상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유혹당하지 말라. 노역과 착취를 견디라는 말에 무엇이 아직 너희를 불안케 하느냐? 너희는 모든 짐승과 더불어 죽을 것이며 그 후에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의심해라.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기만당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네 삶이 하찮다라고 이게 그런 심리 작전들을 쓰잖아요. 이 하찮은 네가 뭐 이러는 게 뭐 있다고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니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 돈이나 벌어. 이런 모욕감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주저앉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순응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들, 그러한 궤변들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혹당하지 말라. 자, 굉장히 상반된 어떤 감각이지만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조금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시 두 개로. 자, 마지막으로 브레이트가 이 서사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유럽인들한테 낯설은 소재를 갖다 차용하는 걸 굉장히 즐겨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넘어오는 이야기,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야기 이런 것을 굉장히 즐겨서 시로 쓰거나 희곡의 소재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류 중에 하나예요. 중국시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노자가 망명길에 도덕경을 쓰게 된 경위에 관한 전설 스벤보르 시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 70이 되고 노쇠해졌을 때 선생은 쉬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다. 나라에서는 다시 선이 쇠약해지고 악이 다시 득세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신발끈을 메었다. 그는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 별것은 없었지만 이것저것 몇 가지를. 저녁이면 언제나 피우는 담뱃대와 항상 읽는 작은 책 따위, 눈대중으로 흰 빵을 챙겼다. 산골짜기에 들어서면 즐거워했고 산길로 접어들면 그 사실을 이내 잊곤 했다. 그의 황소는 싱싱한 풀을 반기며 노인을 태운 채 천천히 씹으며 갔다. 그래도 노인에게는 충분히 빠른 걸음이었으니까. 하지만 넷째 날 돌길에서 세리 한 명, 세리, 세금 걷는 징수원 있죠? 세리 한 명이 그의 길을 막았다. 세금 매길 귀중품을 갖고 있는 게 있어? 없어요. 황소를 몰고 가던 동자가 말했다. 동자를 끌고 갔던 겁니다. 노자가. 이분은 가르치는 분이세요. 이렇게 사연까지 밝혀졌다. 그런데 그 남자는 들뜬 기분에 또 물었다. 저분이 터득하신 바가 무엇이냐? 동자가 말했다. 흘러가는 부드러운 물이 시간이 흐르면 단단한 돌을 이긴다는 것이요. 단단한 것이 진다는 것 아시겠어요? 저물기 전에 서둘러야 해서 동자는 황소를 몰았다. 그들 셋이 흑송나무를 돌아 막 사라졌을 때 갑자기 이 남자의 머리에 무언가가 떠올랐다. 그래서 그가 외쳤다. 어이! 여보시오! 좀 멈추시오! 그 물이 어찌 됐다는 겁니까, 노인? 노인이 멈췄다. 흥미가 있어? 남자가 말했다. 저야 그저 셀일 뿐입니다. 하오나 누가 누구를 이긴다는 것은 제겐 흥미거리라서요. 그걸 아시면 말해주시오. 그것을 제게 써주시오. 이 동자에게 받아쓰게 해주시오. 그런 것을 혼자 알면서 가버리시면 안 되지요. 저기 우리 집에 종이와 먹이 있어. 밤참도 있어. 저곳이 제가 사는 집이요. 자, 그럼 약속하신 거죠? 어깨너머로 노인이 그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기운 저고리, 신발을 신지 않았다. 이마에는 한 줄기의 주름. 아, 노인과 마주친 이 사람은 승자가 아니다. 노인은 중얼거렸다. 당신도 흥미가 있다고. 공손한 청을 물리치기엔 노인이 너무 늙은 듯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를 묻는 자는 대답을 얻어 마땅하지. 동자도 말했다. 날씨도 곧 추워져요. 좋다. 잠시 머무르도록 하자. 그리고 현이는 황소에서 내렸다. 그들은 한 짝이 되어 이래 동안 글을 썼다. 세리는 음식을 가져왔다. 그 기간 내내 그는 밀수꾼들에게
욕을 할 때도 따지기 말했다. 그렇게 일이 끝났다. 어느 날 아침 세리에게 동자는 81가지의 격언을 건네주었다. 약간의 노잣돈에 감사하면서 그들은 예의 그 흑송나무를 돌아 돌길로 들어섰다. 말해보라. 누가 이보다 더 공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은 책에서 그 이름이 찬란히 빛나는 현인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먼저 현인에게 그의 지혜를 캐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그 세리에게도 감사하자. 그가 현인에게 지혜를 달라 요구했으니. 노자의 도덕경이 이 시대에 남게 된 경위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소시민의 불현듯 머리에 스쳤던 깨달음 하나, 질문 하나, 그리고 약 2회 동안 집을 제공하고 밤참을 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 시대에 노자의 도덕경이 남게 됐습니다. 뭐로? 정말 아무런 사심 없는 친절로. 이 세 편의 시를 읽어보시면 이제 관통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브레이트가 교육하고자 했던 건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왜 친절이 우리들의 관습이 되면 안 되냐고, 인간성이 우리들의 관습이 되면 안 되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로 들리지 않으세요? 즉 친절이 예외가 아니고 친절이 관습이, 그리고 악습이 예외인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판이 그렇게 많으니까 입장을 바꾸려도 똑같다 그건. 내가 지배계층을 욕하려고 쓰는 게 아니다. 그런 프로파간다 형식으로 이 작품을 쓴 게 아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도 똑같다. 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친절이니까. 그 간단한 인간성이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전 작가는 아니에요. 명작의 향기가 나요. 예. 제 의견에 반문은 없으신가요? 반론 받습니다. 반론 받습니다. 아, 사실 이게 틀리더라도 동의하고 싶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 어감 때문에 약간 이게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육이라는 말에 약간 반발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교육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하면 누가 자꾸 나 가르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반발심이 생기죠. 네. 근데 이게 교육극이잖아요. 네. 이게 관객을 두고 공연하는 형식은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 이 설명은 안 했구나. 그러니까는, 이 초창기에, 여러분 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냐민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발터 베냐민. 야, 일식이에요. 그 다음에 묻지 마세요. 발터 베냐민이 브레이트를 굉장히 좋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인 어떤 개념을 굉장히 이 철학적인 이 개념과 함께 잘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베냐민이 상당 부분 미리 이 브레이트의 서사극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놓은 베냐민의 브레이트 주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이 서사극 이론이 더 빨리 발전하는 감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베냐민 얘기를 왜 하냐면 베냐민이 이 초창기 이 교육극적인 효과가 나는 이 희곡들을 썼을 때 그때 이제 베냐민이 제시한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극이라는 것은 관객을 대상으로 놓고도 할 수도 있고, 관객을 대상으로 놓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희곡을 갖고 연극을 직접 해보는 것이 더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어떤 방법을 쓰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위에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효과는 직접 자기가 연기를 해봐야지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이것이 1부, 2부로 다 완성이 돼 있었다면 역할 입장을 바꿔서 1부에 판사 역할을 했으면 2부에는 길잡이나 짐꾼 역할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바꿔서 해보면 효과가 더 배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문 드렸냐면 네. 사실 모든 서사극은 그런 교육극의 어떤 그런 교육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근데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서사극과 관객이 교육극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서사극과 교육극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교육극이 서사극이고 서사극이 교육극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서사극이 더 큰 개념입니다. 서사극이 훨씬 큰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만 일단 간단하게 이해해 두시고, 그거는 다음에 브레이트 명작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대표작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대표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표작과 함께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그다기로 하고, 오늘 또 첫, 이 포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이걸 골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래나?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상처받지 않아요. 예, 오늘은 브레이트의 예외와 간섭을 읽어봤습니다. 예, 다음에도 브레이트 것도 또 읽어봐야겠죠. 어쨌건 다음 이 곡은 또 준비해놨습니다. 걱정 마시고 다시 또 우리 즐겁게 희곡 읽어나가는 1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년이나 할 거예요? 네, 어쨌든 네, 다음에 뵙도록 해요. 네, 지금까지 도토레 출발입니다. 말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